민유야! 민유야! 1995년 9월 김포공항 로비에 한 남자와 여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공항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4살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든 작은 아이 수아물을 싣는 3초 사이 민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수색이 시작됐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해외여행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공항은 순식간에 악몽의 현장이 됐습니다. 도대체 4살 민유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1995년 9월 초가을의 햇살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이었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 로비 천장에 높은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뒤섞여 공간을 채웠습니다. 수화물 카운터 앞 한도경은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서 있었습니다. 33세 그는 회사에서 받은 포상휴가로 가족여행을 준비하느라 지난 2달간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남색 셔츠 주머니에는 3장의 비행기표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서진은 남편 옆에서 여권과 서류를 꺼내느라 분주했습니다. 30살의 그녀는 결혼 전 은행원으로 일했던 꼼꼼함으로 준비물을 3번이나 확인했었죠. 여보, 여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목소리에는 긴장과 설렘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던 그들에게 하와이는 꿈같은 목적지였습니다. 그들의 발치 옆 4살 한민유가 작은 손으로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장난감을 좌우로 흔들며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유의 오른손 등에는 달 모양의 옅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돌잔치 직전 뜨거운 국그릇에 손등을 대었던 자국이었죠. 부웅, 부웅 자동차 소리를 흉내내는 아이의 목소리가 앳되고 맑았습니다. 수화물 카운터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짐 태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탁탁탁 스테이플러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여보, 민유 좀 봐요. 내가 짐 다 올릴게. 알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여행 일정표와 호텔 예약 확인서, 환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나, 둘, 셋 흩어진 서류를 줍는데 고작 3초가 걸렸을까요? 하와이 호놀룰루행 K21편 탑승 수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묻혀 수화물 벨트가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챙겨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민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유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운터 옆 의자 뒤 기둥 뒤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민유가 어디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짐을 다 올리고 있던 도경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방금 여기 있었는데. 도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주위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유야. 한민유. 도경이 큰 소리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곧 자기 일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서진은 손에 든 서류를 남편에게 떠넘기듯 쥐어주고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찍찍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민유야, 엄마 여기 있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끝이 갈라졌습니다. 도경은 수화물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4살인데 방금 여기 있었어요. 하늘색 옷 입고 빨간 자동차 장난감 들고 있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미아 센터에 신고하세요.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여자 화장실 앞에 멈춰서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안에 4살짜리 남자아이 혹시 없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 중년 여성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경은 출국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 긴 줄, 면세점으로 향하는 통로를 누비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민유야. 아빠 여기야. 목이 쉬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다시 수화물 카운터로 돌아온 서진은 민유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발견했습니다. 접힌 채로 기둥 옆에 기대어 있는 파란색 유모차. 아이가 이제 크다며 타기 싫어했지만 지칠까봐 가져왔던 유모차였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유모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유야. 그때 도경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했어. 지금 폐쇄회로 확인한 때 두 사람은 공항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진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도경이 그녀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경비실 안 여러 대의 모니터가 공항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테이프를 되돌리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흑백 화면 속 수화물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도경과 서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 여기요. 여기. 서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 서진이 서류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민유가 잠시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애매했습니다. 이 각도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다른 카메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비원이 다른 모니터를 조작했습니다. 로비 중앙, 출입구, 화장실 근처 여러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늘색 옷을 입은 작은 아이는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고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제발요. 도경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경비원이 여러 대의 테이프를 확인한 끝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지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도경이 화들짝 놀라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습니다. 정신 차려. 서진아. 경비원이 급히 물을 가져왔고 서진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유가, 우리 민유가. 그녀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경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요. 4살이요. 한민유. 하늘색 티셔츠에 반바지,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들고 있었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공항 청사 밖으로는 여전히 가을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경과 서진이 서 있는 경비실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공항 로비에서는 여전히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탑승 수속 마감 30분 전입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그 모든 것이 텅 빈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다시 수화물 카운터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는 환전 영수증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채 사람들의 발에 밟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민유야,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니? 작게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도경은 로비를 또 한 번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민유야, 한민유, 아빠야. 대합실의 높은 천장이 그 목소리를 받아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출국장 게이트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나 한도경과 윤서진에게 그 비행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4살, 하늘색 옷을 입고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든 아이 한민유.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지금 무사한지 그 무엇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3초, 고작 3초 사이에 사라진 아이였습니다. 서진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유야, 미안해.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고 부서졌습니다. 도경은 아내에게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로비 한 구석에서 서로를 붙잡은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던 하와이의 푸른 바다도 야자수 그늘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거듭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내방송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공항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신고 후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고 차례로 질문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정확히 어떤 거였죠? 하늘색 티셔츠요, 반팔이고 가슴에 곰 그림이 있었어요. 반바지는 청바지였고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항 곳곳에 아이의 인상착의를 전파했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항공사 직원들이 터미널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주차장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도경과 서진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수백 대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유야, 한민유. 도경의 외침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동차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출차 기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실종 시각 전후로 나간 차량이 수십 대였지만 어떤 차가 민유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 조합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지만 4살짜리 남자아이를 태운 기억이 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지하철은요? 서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무원에게 물어보고 승강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민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청사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아이를 찾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간다는 것. 그 사실이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희가 여기 있어야죠. 그래도 두 분 다 지치셨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요. 혹시 민유가 집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목소리에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정적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민유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민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 안은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침대, 공룡 이불, 책상 위에 색연필 벽에는 민유가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유와 서진이 침대에 주저앉아 아이의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불에서는 아이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경은 방문 앞에 선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서진이 일어나 옷장으로 갔습니다. 민유의 장난감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자동차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차, 노란 차, 초록 차하지만 빨간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공항에 가지고 갔으니까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닫고 열고 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서랍을 열 때마다 민유가 나타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처럼요. 여보, 도경이 아내에게 다가가 서랍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민유의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혹시 누군가 민유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올까? 도경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금연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이터를 켰다 끄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진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듯 잠든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아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다시 민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유야, 아빠가 꼭 찾을게. 반드시 찾을게.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잠깐 잊고 있었던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민유가 없다는 사실. 도경은 민유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웅크린 채로요. 그의 얼굴은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민유는?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씻지도 않은 채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들려온 소식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격담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서로 엇갈려서요. 경찰이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늘색 옷 입은 아이가 출구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주차장 쪽으로 갔다고 하고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건가요?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경과 서진은 매일 공항을 찾았습니다. 터미널을 걷고 주변 상가를 뒤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민유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 혹시 보셨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서진은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빨간 펜을 들고 그날 날짜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찾는 날 하루, 이틀, 사흘 표시가 늘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경은 낮에는 아이를 찾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혔고 손톱은 물어뜯어 울퉁불퉁했습니다. 서진 역시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유가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꿈, 엄마를 부르는데 다가갈 수 없는 꿈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의 표시가 30개를 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유력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서진의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공허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창가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유야,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니? 도경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웠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버텨요. 그래요, 내일도 찾으러 가요. 낮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유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서진은 밤마다 민유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티셔츠, 작은 바지, 작은 양말 하나하나 만지며 아이의 온기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도경은 지갑에서 민유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찾자, 모레도 찾자, 끝까지 찾자. 비어있는 지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무너지는 체력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실종 3일째 되는 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경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경찰서 회의실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삼각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기자들이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도경과 서진은 긴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도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들 한민유는 4살입니다. 9월 15일 오후 2시경 김포공항에서 실종됐습니다.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이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유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유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른손 등에 달 모양 상처가 있어요. 돌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뜨거운 국그릇에 데웠던 자국인데 엄지와 검지 사이쯤에 초승달처럼 휘어진 흉터가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손 등을 가리키며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발 우리 민유를 봤다면 연락 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녁 뉴스에 민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 전화가 걸려왔지만 확인해 보면 대부분 다른 아이였습니다. 도경과 서진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민유의 사진과 특징, 연락처를 적은 전단지였습니다. 인쇄소에서 1000장을 뽑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주변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시장 입구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아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가끔씩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도 연락했습니다. 아침 시간대 프로그램에 나가 민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 민유는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정말 좋아해요. 오른손 등에 달 모양 흉터가 있고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겨요. 서진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교회에도 찾아갔습니다. 주일 예배 때 나눠주는 주보에 민유 사진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승낙했고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후 도경과 서진이 공항 근처 지역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실종 아동 가족 지원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도경과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태안경을 쓰고 있었고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경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철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여기 실종 아동지원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전단지 배포나 자료 정리 같은 걸 돕고 있습니다. 우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두 분 얘기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철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전단지 배포 동선을 짜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고 언론 취재 응대하는 요령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또 심리 상담 연계도 해드릴 수 있고요. 도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무료로요? 우철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냥 돕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비용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실종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도움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우철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도왔습니다. 도경과 서진이 붙일 전단지, 동선을 지도에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오전 10시쯤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녁 6시 이후가 사람이 많고요.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이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도경이 우철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우철 씨,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결국 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경이 물었습니다. 우철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우철이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어요.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러다가 그가 도경과 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인지
두 분과 민유가 제 가족 같아요. 그래서 더 돕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경도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철 씨 정말 고마워요. 도경이 우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철은 거의 매일 도경과 서진을 도왔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전단지를 붙일 때도 함께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이른 아침 거리는 쌀쌀했습니다. 우철은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왔습니다. 형님, 누님, 이거 드세요. 추우시죠? 그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 마시는 도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인터뷰를 요청해 올 때도 우철이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 마음에 더 와닿을 거예요. 그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덕분에 인터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제보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심리적으로 무너질 것 같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우철은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주었습니다. 누님, 혼자 버티시면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그의 말에 따라 서진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올 때면 우철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낡은 소형차였지만 그 차는 지친 두 사람에게 안식처 같았습니다. 형님, 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 우철의 말에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우철 씨도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걸요. 그렇게 우철은 도경과 서진의 곁에 머물렸습니다. 그는 항상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말없이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경과 서진에게 우철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였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초승달이었습니다. 그 달을 보며 서진은 민유의 손등을 떠올렸습니다. 달 모양 상처, 그 작은 흉터가 지금은 얼마나 그리운지 몰랐습니다. 민유야,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 서진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실종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경과 서진 그리고 우철은 재래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요, 실례합니다. 이 아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경이 생선가게 앞을 지나가며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횟감을 다듬던 할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고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것이 안 됐네. 내가 주변에 물어볼게.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육점, 반찬가게, 떡집, 옷가게 가게마다 들러 전단지를 나눠주고 민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철은 세 사람 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군부대 앞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부대 정문 앞에는 외출하는 군인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전우님, 잠깐만요. 이 아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경이 젊은 군인에게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군인은 짧게 깎은 머리를 극적이며 전단지를 받아봤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래도 부대 안개시판에 붙여달라고 해볼게요. 공항에도 자주 갔습니다. 항공사 교대 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오전 8시, 오후 4시 출근하는 직원들과 퇴근하는 직원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도경과 서진은 우산을 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우철도 함께였습니다. 형님, 누님, 오늘은 쉬시는 게 어때요? 비도 오는데. 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민유를 찾을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 사람은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철은 자신의 우산을 서진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서진은 비를 덜 맞았지만 우철의 한쪽 어깨는 흠뻑 젖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해 서 있을 때 도경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철이 도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우리 꼭 찾을 거예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주었습니다. 제대로 챙겨 드셔야 힘이 나요. 아래층 할머니는 매일 저녁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유를 지켜주실 거예요. 동네 슈퍼주인 아저씨는 전단지를 가게에 입구에 크게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식탁 앞에 앉아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유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서랍에서 민유가 쓰던 작은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그 숟가락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도경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입에 물지 않고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담배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움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버텨요. 그래요. 내일도 찾으러 가요. 낮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 가을이 왔습니다. 달력에는 표시가 365개나 됐습니다. 도경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10kg이나 빠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경찰 수사는 점점 축소됐습니다. 새로운 실종 사건들이 생기면서 민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3년, 4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도경은 회사에 복직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민유를 찾는 데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단지는 계속 붙였습니다. 우철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5년, 6년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경과 서진을 도왔습니다. 명절 때면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형님, 누님, 추석 잘 보내세요. 우철 씨도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철은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설거지도 돕고 청소도 함께 했습니다. 서진이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고 도경이 지칠 때는 술 한 잔을 함께 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찾으세요?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벌써 7년이에요.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유는 살아있어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하라고 이제 새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경과 서진은 귀를 닫았습니다. 민유는 살아있고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믿음만이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8년 2003년 서진의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도경은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관절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우철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형님, 누님,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말이 두 사람에게 힘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버텼어요. 응, 내일도 버티자.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침, 슬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민유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만 쌓여갈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유가 돌아올 날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걸음이 느리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 가을,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경과 서진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밥그릇 속 밥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르릉. 서진이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종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여전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실종아동센터입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증언이에요. 지금요? 지금 당장 갈게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우철과 마주쳤습니다. 형님, 누님, 어디 가세요? 우철 씨, 제보가 왔어요. 경기도에 민유 같은 아이가 있대요. 아, 그래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세 사람은 급히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철의 차는 낡은 소형 승용차였습니다. 회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우철이 운전석에 앉고 도경이 조수석에, 서진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경기도 광명시래요. 한 편의점 근처라고 했어요. 우철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차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도경은 조수석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민유일까? 아니면 이번에도 헛걸음일까?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 민유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4살 때 찍은 사진. 이제 13살이 됐을 아이 알아볼 수 있을까?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진은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차 멀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멀미를 달래려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지나가는 건물들, 가로등 불빛 시선을 멀리 두는 게 멀미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앞쪽을 보게 됐습니다. 조수석 문 쪽 포켓. 거기에 뭔가 반쯤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순간 그것의 색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작은 바퀴가 달린 것 같은 모양 장난감차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각도가 애매했습니다. 조수석 문 포켓은 앞좌석 등받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철이 가방을 거기 걸쳐 놓아서 더 가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장난감차. 민유가 들고 있던 그 장난감 아니야. 설마.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빨간 장난감 차는 흔해. 어린아이들 다 가지고 놀잖아. 우철 씨가 조카라도 있나 보지. 아니면 센터에서 다른 아이한테 줄 선물일 수도 있고.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철 씨는 우리 가족이잖아. 9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와준 사람이야. 민유를 찾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어. 그 사람이 설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조수석 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무시하고 싶은 그런 씨앗. 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철이 백미러로 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멀미가 창문 열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네, 감사해요. 서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40분쯤 더 가니 광명시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경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알바생에게 물었습니다. 알바생은 사장을 연결해 줬습니다. 사장은 20분 후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인데요. 오늘 오후에 여기 근처에서 아이를 봤어요. 어디서요? 저기, 저 골목 쪽이요. 사장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민유야. 한민유. 도경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근처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헛걸음이었습니다. 11시가 넘어 세 사람은 차에 다시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 공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희망을 품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길. 이제는 익숙한 감정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도경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우철이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형님, 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좀 사올게요. 우철이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뒷좌석에 있는 서진에게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캔커피였습니다. 누님, 이거 드세요. 추우시죠? 그리고 도경에게도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우철 씨. 서진이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캔이 차가운 손을 녹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네요. 죄송해요. 우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우철 씨 잘못이 아니에요.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우철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우철 씨가 있어서 저희가 버티는 것 같아요. 서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아까 본 빨간 장난감 차,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우철 씨를 의심하면 안 돼. 9년 동안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가족 같은 사람인데. 서진은 캔커피를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차 안을 비췄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 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우철 씨 늦은 시간에 차까지 내주고.
도경이 우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당연한 거예요. 다음에도 제보 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럴게요. 조심히 들어가요. 우철이 차에 다시 타고 떠났습니다. 도경과 서진은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와 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헛걸음이었네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남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까 본 빨간 장난감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설마 우철 씨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서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머릿속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2005년 봄이었습니다. 실종 10년째를 맞는 해였습니다. 도경과 서진은 다시 김포공항을 찾았습니다. 매년 9월 15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공항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터미널이 생겼고 시설이 현대화됐습니다. 하지만 도경과 서진에게 이곳은 여전히 악몽의 장소였습니다. 수화물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그날 민유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민유야, 엄마 여기 있어.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경은 공항 분실물 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물건은 다 폐기됐어요. 1년 지나면 다 처리하거든요. 도경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재래시장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수십 번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도경과 서진을 알아봤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네, 아직이요. 이제 그만하시지 그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할머니의 말에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도 찾았습니다. 대합실에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13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아이 민유 같지 않아요? 서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경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민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달력이었습니다. 도경과 서진은 매일매일 날짜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10년 3650일 달력은 빼곡했습니다. 표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날짜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무게가 그 달력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의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졌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검었습니다. 40의 나이였지만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도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민유를 찾으러 다니느라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쑤시더니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찌릿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어요. 아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진통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도경과 서진은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민유의 자리도 비워두었습니다. 민유가 좋아하던 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에 우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누님, 명절 잘 보내세요.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우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철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항상 고마워요. 도경이 상자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모료 저야말로 형님, 누님 덕분에 외롭지 않게 명절을 보낼 수 있어요. 우철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철은 설거지도 도왔습니다. 식기를 닦고 상을 치우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누님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청소도 함께 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우철을 보며 서진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지난번 차에서 봤던 빨간 장난감 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우철은 능숙하게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너무 능숙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는데 집안일을 이렇게 잘할까? 아니면 누군가를 돌본 경험이 있는 걸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부부 사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공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그마저도 하루에 몇 마디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서, 도경은 민유방 바닥에서,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는 날이 드물어졌습니다. 미안함이 쌓여갔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했습니다. 민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상대방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 미안함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쌓여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가끔씩 서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미안하죠.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짧은 약속을 나눴습니다. 내일도 찾으러 가요. 그래요, 내일도 가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것만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2005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9월이 다가왔습니다. 9월 15일 민유가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경과 서진은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우철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민유가 사라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민유야, 엄마 여기 있어. 10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아직도 널 찾고 있어. 어디 있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우철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들어와 서진은 달력을 봤습니다. 빼곡한 표시들, 3650개의 점들. 그녀는 빨간 펜을 들고 오늘 날짜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3651번째 동그라미였습니다. 민유야, 엄마는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서진이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경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민유의 방에서 아이의 옷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유의 얼굴은 여전히 생생했고 목소리도 기억났습니다. 민유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찾을게. 도경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오면 또 찾으러 나갈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끝까지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경과 서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05년 10월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며 우철을 떠올렸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 혼자 사니까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텐데 김치랑 반찬 좀 갖다 드려야겠네.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치와 나물 반찬, 된장찌개를 통에 담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우산을 챙겼습니다. 우철의 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 근처 주택이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철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외출하신 모양이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철 씨?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진이 작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 뭔가를 읽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가, 나, 다, 라.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한글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책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계단참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단은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마, 바, 사. 다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분명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난간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씩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5계단, 6계단 내려갈수록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하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 아래쪽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빨간색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문틈 아래 바닥에 빨간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빨간 자동차 작은 바퀴가 달린 그 장난감, 민유가 들고 있던 그 장난감. 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이럴 수가. 하지만 눈앞의 것은 분명했습니다. 빨간 자동차 장난감. 10년 전 그 장난감. 서진의 손이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가 방 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벽에는 방음제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년은 바닥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13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덥수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소년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손 손등 그곳에 달 모양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흉터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왼손에는 빨간 자동차 장난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빨간 자동차 바퀴 하나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쥐고 있었을 그 장난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유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은 움찔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유야, 엄만데 엄마야. 서진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소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유야, 엄마야. 내 엄마 기억 안 나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몰라요. 누구세요? 그 말에 서진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고해야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저기요. 제 아들이요. 10년 전에 실종된 제 아들을 찾았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위치가 어디신가요? 서울시 강서구 단독주택. 지하창고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소년을 봤습니다. 민유를 봤습니다. 민유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우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가 여기 있어요? 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지하창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에서 우철과 마주쳤습니다. 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님? 왜 여기? 우철 씨.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유가 여기 있었어요. 10년 동안 우철 씨가 민유를 여기 가둔 거예요. 우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위층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요. 지하에요.
서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우철을 보자마자 그를 제압했습니다. 당신 체포합니다. 유괴 및 감금 혐의로 우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도착했습니다. 지하 창고로 들어가 민유를 확인했습니다. 아이 상태를 봐야겠어요.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서진은 민유 곁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유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유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은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찾았어.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울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회전하며 벽을 비쳤습니다. 민유가 담요에 쌓여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진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민유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유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유요, 민유 찾았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뭐라고요?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유 찾았어요. 우철 씨 집에 있었어요. 1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강서병원으로 가요. 빨리 오세요. 지금 갈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민유를 둘러쌌습니다. 바이탈을 체크하고 혈액을 채취하고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외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육도 약해져 있고 피부도 햇빛을 거의 안 봐서 창백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떤가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극이 결핍된 상태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민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도경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유야, 아빠야.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경의 손이 민유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유는 손을 움츠렸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유가 작게 물었습니다. 도경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빠야, 내 아빠 한도경, 너는 한민유야, 우리 아들이야. 민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우진이에요. 정우진. 그 말에 서진과 도경은 얼어붙었습니다. 우진, 우철이 민유에게 자신의 성을 붙여 새 이름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내 이름은 한민유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도경이 설명했지만 민유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경과 서진 그리고 민유에게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2, 3일 안에 나올 겁니다. 민유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용한 1인실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왔습니다. 민유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유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병원이요, 그래. 맞아, 여기는 너를 치료하고 돌봐주는 곳이야. 저기 있는 분들이 너의 진짜 엄마 아빠야. 민유가 서진과 도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서진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10년 동안 격리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개월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우철의 조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철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두 사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1994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들 이름이 정우진이었습니다. 당시 4살이었고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고 이후 우철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집착으로 변했다고 해요.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 김포공항에서 민유를 봤습니다. 자기 아들과 똑같은 나이였고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한 번만 안아보고.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는 순간 놓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가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그는 민유를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을 주고 지하창고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를 도왔습니다. 민유를 찾는 일을 돕는 척하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 가족같이 여겼던 사람. 그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사흘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병원으로 결과지를 가져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는 한민유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도경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민유는 여전히 부모를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가져온 과일을 먹고 도경이 사온 책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조심스럽게 민유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유야, 엄마가 안아도 될까? 민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두려운 듯이 민유의 몸은 작고 가벼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유는 처음에는 경직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살짝 안았습니다. 그 순간 10년의 세월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경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치지 않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아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민유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06년 2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웅장한 공간이었습니다. 재판장석 뒤에는 태극기와 법원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정우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밑은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도경과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인석의 우철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 가족같이 여겼던 사람, 명절마다 과일을 들고 왔던 사람, 밤새 전단지를 함께 붙였던 사람, 비 오는 날 우산을 기울여줬던 사람,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유괴 및 감금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우철은 1995년 9월 15일 김포공항에서 당시 4살이었던 한민유를 유괴하여 10년 동안 자신의 집 지하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받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우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피고인,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우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1990년에 태어나서 1994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4살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고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순간 한눈을 팔았고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우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우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우진 생각만 했습니다. 1995년 9월 김포공항에서 한민유를 봤습니다. 우진이와 똑같은 나이 4살이었습니다.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도 그런 장난감을 좋아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는 순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갔습니까? 내 집 지하 창고에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우진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민유를 가둔 상태에서 민유의 부모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실종아동 지원센터 봉사자로 활동하며 10년 동안 부모 곁에 있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우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찾아낼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단서를 찾으면 제게서 아이를 빼앗아갈 테니까요. 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곁에서 감시한 겁니까? 내 부모님이 어떤 제보를 받는지, 어디를 수색하는지, 어떤 단서에 가까워지는지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먼저 막을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제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만약 진짜 민유일 가능성이 있으면 제보자에게 연락해서 거짓 정보였다고 말하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전단지, 배포 동선도 일부러 민유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유도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까? 네,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검사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10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민유가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피고인이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힘내라고, 끝까지 찾자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희는 그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명절에 혼자라고 하니까 과일도 갖다 드리고 아플 때는 죽도 끓여드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들을 가둔 범인이었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민유를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우리 곁에서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울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한 척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휴게실에서 도경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은 남편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도경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형제 같았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감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저희를 이용했고 속였고 민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우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 도경과 서진을 봤습니다. 형님,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철을 노려봤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지하 창고에 가두는 게 사랑이에요? 우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우철은 유괴 및 감금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픔을 이유로 타인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선행의 가면을 쓰고 피해자, 가족 곁에 머물며 그들의 고통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들의 고통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10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정상적인 성장의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부모는 10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도경과 서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법원을 나서며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민유랑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중요했습니다. 2006년 7월 민유가 집으로 돌아온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발견 직후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고 우철의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유의 방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침대, 공룡 이불, 책상 위에 색연필. 하지만 이제는 먼지가 닦여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민유는 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지하 창고에서만 살았던 아이에게 햇빛 가득한 방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내가 4살 때까지 여기서 잤어.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유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손을 대보고 책상을 만져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렸어요? 응, 내가 그렸어. 3살 때. 민유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민유는 밤에 자주 깼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아들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민유가 깰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유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부엌에서 서진이 요리하는 걸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도경은 민유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책을 읽어주고 가끔 산책도 나갔습니다. 첫 외출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유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아빠가 손 잡아줄게. 도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유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민유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천천히 눈 떠봐. 괜찮아. 민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날아가는 새들. 10년 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예뻐요. 민유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하늘은 항상 예뻐.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 정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민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학교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민유는 10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교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수업했습니다. 민유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민유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조금만 더 배우면 또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1번, 민유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요. 민유라고 불리는 게 아직 낯설어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 내 진짜 이름은 한민유야.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지어준 이름이야. 2006년 8월 민유를 다시 찾은 지 10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은 이날을 민유의 2번째 생일로 정했습니다. 진짜 생일은 1991년 여름이었지만 가족이 다시 만난 날을 새로운 시작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가족은 한강 둔치로 나갔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서진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민유야, 생일 축하해. 도경이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초가 14개 꽂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초가 2묶음이었습니다. 4개와 10개. 4개는 민유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4살을 의미했고 10개는 잃어버렸던 10년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내가 4살이었던 때야. 그리고 이건 우리가 너를 찾지 못했던 10년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니까 이 초를 같이 불자.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14개의 작은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원 빌고 불어. 민유는 초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잠시 후 민유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후 초를 불었습니다. 14개의 불꽃이 모두 꺼졌습니다. 잘했어. 도경과 서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유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민유는 천천히 케이크를 먹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민유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민유야, 엄마가 책 읽어줄까? 서진이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네, 서진은 민유를 품에 안고 책을 펼쳤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자님이 살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민유는 엄마 품에 안긴 채 눈을 반쯤 감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민유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그 짧은 한마디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엄마가 더 읽어줄게. 서진은 울먹이며 다음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도경은 민유를 데리고 민유 방으로 갔습니다. 벽 한쪽에 키를 재는 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유가 4살 때까지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었고 지난 2월에 그었던 2006 첫 번째 눈금이 있었습니다. 민유야, 여기 서봐. 키가 얼마나 컸나 보자. 민유가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도경이 민유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연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2006년 8월이라고 적었습니다. 봐, 2월보다 이만큼 컸어. 정말요? 응, 넌 쑥쑥 자라고 있어. 민유가 벽의 선을 만져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잘할 수 있다는 희망밤이 됐습니다. 민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진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민유가 재밌었으면 엄마도 행복해. 엄마응? 저 이제 괜찮아요. 민유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있으니까.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민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악몽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도경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요. 그러게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맞아요. 도경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유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요. 우리가 해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총총이 빛나는 별들, 어두운 밤하늘에 희망처럼 반짝이는 별들. 10년 전 그날 공항에서 민유가 사라졌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공백 끝에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은 돌아왔습니다. 악은 단죄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철에게 느꼈던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유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달력을 봤습니다. 2006년 8월 빨간 펜을 들고 오늘 날짜에 별 모양을 그렸습니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별.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새 시작이에요. 네, 새 시작이에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올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이. 사랑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어둠 속에서도, 절망의 순간에도,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사랑은 끝까지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다시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마음에 행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루 종일 함께하는 사연올데이였습니다.